늦은 밤 한국헌터협회 본부에는 익숙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하고 한참 뒤에도 회장실 불은 늘 환하게 켜져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날 밤도 다를 바 없었다. 고건희 회장은 고요한 집무실 책상에 홀로 앉아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하지만 서류보다 더 무거운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얼마 전부터 마음이 계속 불안했다. 깊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가슴에 울려 육체적 한계를 계속 상기시켰다. 몇 년 전 시작된 증상이지만 최근 들어 불안감은 커져 무시하기 어려웠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고건희의 심장이 격렬히 뛰었습니다. 끝이 다가왔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고 의사들도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생활한다면 그의 심장이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길어야 반년이라 예측했지만 그 예상은 틀렸다. 그 후로 벌써 2년이 지났다. 고건희는 한계를 넘어섰고 기적적으로 예상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어쩌면 이리 오래 버틴 것이 기적이라 생각했다. 고요한 고건희 회장의 집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은 시각 누가 전화를 했을지 궁금해 시계를 봤다. 전화기 너머로는 괜찮은지 확인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늘 늦게까지 일하는 그에게 아내의 걱정은 익숙한 위안이었다.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풀렸다. 아내는 그의 건강 때문에 늘 염려했다. 그는 퇴근 준비 중이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기고 잡음만 들려왔다. 갑작스런 상황에 그는 당황했고 다시 말을 걸어봐도 대답이 없었다. 전화기를 내리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 풍경을 내다봤다. 거리와 하늘,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도시 전체가 사라진 것만 같았다. 놀란 고건희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더 불안한 것을 발견했다.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처음 보는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감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웠죠. 마치 늘 있었지만 이제야 눈에 띈 것처럼요. 그 존재는 창백한 얼굴에 긴 백발, 날카로운 뾰족기를 가진 기이한 모습이었다. 은색 눈은 보석처럼 빛났고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치 악몽에서 튀어나온 얼음 살해자, 얼음 엘프와 닮아 있었다. 고건희 회장은 눈앞의 정체불명 존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존재는 어딘가 섬뜩했다. 고건희는 지금까지 이 존재의 기척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방인인 그자는 혼자서는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기운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본능적으로 이 존재가 자신이 만난 것 중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다. 고건희가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그 존재가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이 사무실, 아니 이 일대 전체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설명이었다. 고건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꿈인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채 하기도 전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허공을 가르며 그의 어깨에 박혔다. 고건희는 고통스러워했지만 피는 흐르지 않았다. 대신 유리 파편이 박힌 피부는 서리로 뒤덮인 채 얼어붙어 있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차가운 감각에 그는 상처를 받고 다시 그 존재를 쳐다봤다. 소파 위 녀석은 태연한 표정으로 미동도 없었다. 이 얼음 공격으로 고건희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건 꿈이 아니다. 고통과 서리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는 상황에 집중했다. 눈앞의 존재는 인간이 아니었고 뭔가 아는 게 많아 보였다. 고건희는 답을 구하려 이번엔 다급히 되물었다. 이 존재는 누구인가? 그러자 상대는 살짝 실망한 얼굴로 답했다. 소개 없이도 고건희가 자신을 알아보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이 강력한 존재에게 고건희는 본질을 파악치 못하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한낱 인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고건희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 존재는 고건희를 빛의 파편이라 부르며 무시하는 투로 말을 이었다. 마치 정체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냐며 조롱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고건희가 깃든 그릇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뭘 하든 곧 부서질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마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대화는 끝이었다. 망설임 없이 강력한 냉기가 그 존재의 손에서 터져나왔다. 폭발은 방을 뒤흔들고 짙은 흰 안개로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기온은 급락했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는 안개 속 두 줄기 빛이 꿰뚫었다. 그것은 고건희 회장의 불타는 황금색 눈이었다. 그는 엄청난 힘으로 팔을 휘둘러 냉기 폭발을 옆 벽으로 쳐냈다. 그 충격은 엄청나서 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너머에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뻗어나가는 광활한 심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마침내 고건희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의 몸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강렬한 황금빛 오라로 둘러싸여 있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고건희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했습니다. 마수가 만들어낸 차원의 틈에 갇혀 자신의 사무실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마수, 서리군주가 마침내 입을 열어 고건희를 빛의 파편이라 불렀다. 그 마수는 오랫동안 그를 찾아다녔으나 그 엄청난 힘이 부서진 그릇에 갇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서리군주는 이미 7개의 빛의 파편을 찾아냈고 그중 2은 파괴되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목적은 그의 목숨을 끊기 전 고건희의 얼굴에 나타날 굴욕감을 지켜보는 것뿐. 하지만 고건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포효는 서리군주에게 맞서 자신을 꺾어보라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리군주는 그의 결심이 우스울 따름이었다. 고작 인간의 몸을 빌린 고건희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리라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완전히 정복한 서리군주는 우월함을 확신, 고건희가 한 대라도 때릴 수 있을지 의심했죠. 서리군주는 2 손을 겹쳐 거대한 얼음벽을 소환했고 치명적인 기세로 고건희에게 돌진했습니다. 고건희는 재빨리 반응해 간발의 차로 피했어요. 얼음이 그의 머리 옆을 스치듯 지나갔다. 고건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온 힘을 다해 얼음 장벽을 부셨습니다. 벽은 산산조각나 방 전체에 흩어졌습니다. 고건희는 망설임 없이 서리군주를 향해 강력한 주먹을 날렸지만 군주는 너무나도 빨랐다. 서리군주는 물 흐르듯 가볍게 공격을 피하고는 날카로운 얼음창을 만들어 반격했다. 그 창은 건희의 어깨를 베어 깊은 상처를 입혔다. 자신감 넘치던 군주는 순간 방심했다. 고건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위를 점하려 달려들었지만 서리군주는 오래 방심하지 않았다. 군주가 즉시 반응했고 뜨겁고 차가운 2 에너지가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폭발은 방을 뒤흔들며 충격파를 일으켰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충격이 밀폐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싸움이 계속되자 고건희의 움직임은 느려졌다. 그의 공격은 무뎌졌고 상처는 늘어갔다. 그의 무겁고 거친 숨이 찬 공기 속에 하얀 입김으로 뿜어졌다. 힘은 빠지고 있었고 고건희는 이를 느꼈다. 절박함이 그를 덮쳤다. 움직일 힘이 남아있을 때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남은 힘을 끌어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서리군주에게 다시 한번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다. 군주는 손쉽게 공격을 막았고 고건희는 멈춰섰다. 그 순간 고건희 회장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힘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육체는 한계에 달했음을. 군주는 상처 하나 없이 우뚝 서 있었고 고건희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향한 차갑고 무심한 시선에는 연민마저 느껴졌다. 갑자기 서리군주가 사라졌다. 고건희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군주가 번개 같은 속도로 그의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났다. 반응할 새도 없이 날카로운 얼음창이 가슴을 뚫고 등 뒤로 튀어나왔다.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입안에 피가 가득 찼다. 고건희는 격렬히 기침했고 힘이 빠르게 소진되었다. 서리군주는 고건희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서리군주는 새로운 그릇을 찾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조용히 비웃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군주 병력은 이미 집결했고 그 힘은 세상을 파멸시킬 참이었다. 고건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군주의 차가운 시선은 세상을 지키려는 고건희의 노력을 그저 어리석은 발버둥으로 봤을 뿐이다. 자신의 수족도 없이 감히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고통과 피로 입안이 가득했음에도 고건희는 웃었다. 자신을 꿰뚫은 창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약해진 눈빛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다. 군주가 놓친 게 있었다. 서리군주가 자신들의 뒤를 따를 줄 몰랐던 것처럼 서리군주는 혼란에 빠져 멈칫했다. 대체 무엇을 드가? 바로 그때 군주의 본능이 발동했다. 강력한 기운에 고개를 재빨리 돌렸다. 순간 엄청난 마력의 폭풍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 위력에 고건희의 오른팔이 그을렸다. 이어진 폭발은 실로 엄청나서 갇힌 차원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었다. 그 폭발은 현실과 외부 세계를 가르던 벽에 부딪혔다. 군주는 고건희를 보며 비웃음이 사라졌고 순간 의심을 느꼈다. 고건희가 중요한 변수를 주장했으나 군주는 자기 승리를 위협할 게 있으리라곤 믿기 힘들었다. 군주의 눈은 오만함으로 빛나며 고건희의 말을 필사적인 발악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고건희의 차분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섬뜩한 정적이 흐르는 찰나 군주는 희미하게 금가는 소리를 들었다. 외부와 그들의 싸움을 격리했던 견고한 장벽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군주가 고개를 돌리자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만화 장벽이 산산이 부서지고 주변 세계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군주의 표정이 승리감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설마 이게 고건이가 말한 그 중요한 변수는 아니겠지? 결계가 부서졌다고 이 싸움의 결과가 바뀌진 않을 터. 하지만 고건이에겐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외쳤다. 그의 발밑 그림자에서 무언가 나타났다. 개미를 닮은 형체가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왔다. 군주가 반응할 틈도 없이 그림자 형체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깨진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서리 군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생명체를 쫓았다. 시면의 개미라니. 별것 아닌 위협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군주는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그냥 일개병사가 아니었다. 지배자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힘을 아꼈던 것이다. 서리 군주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 생명체를 얕본 것은 실수였다. 다급해진 군주는 고건이를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개미를 뒤쫓았습니다. 손에서 얼음이 소용돌이쳐 치명적인 낫이 되었다. 낫을 치켜든 채 눈 깜짝할 사이에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군주가 치명타를 날리려던 순간 무언가가 그를 막아섰다. 한 손이 군주의 낫을 으스러뜨릴 듯 붙잡았다. 순식간에 군주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자신을 막아선 자를 확인하려 고개를 돌린 순간 몸에 충격이 흘렀다. 더는 개미가 아니었다. 아니, 군주 앞에 선체 놈을 꽉 쥔 건 바로 성진우였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군주에게 고정되자 그 순간 군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 성진우는 서리 군주의 목과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 힘에 저항하는 몸부림이 느껴졌다. 곧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마수의 비명이 울렸다. 허나 이 약해진 순간에도 군주의 정신은 날카롭게 계산하고 있었다. 서리 군주는 성진우의 등 뒤에 수많은 그림자 군단이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림자 군주인 성진우가 엄청난 군대를 모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성진우는 왜 그 엄청난 힘으로도 더 일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군주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이 성진우는 문득 과거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는 이 얼음 엘프와 비슷한 존재, 세상의 순환에서 추출되지 못한 존재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절박해진 서리 군주는 이를 악물었고 차가운 에너지가 입안에서 빠르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수에게서 얼어붙을 듯한 냉기가 터져나왔으나 재빨리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린 진우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그 순수한 마법을 보고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군주는 정말 강력한 마법사였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마왕의 단검을 소환했고 두 칼날은 정교하게 움직이며 빛을 뿜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일격으로 서리 군주가 만들어낸 얼음벽을 산산조각 내 방 전체에 파편을 흩뿌렸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서리 군주가 돌연 싸움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진우는 당황하여 군주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 순간 진우는 서리 군주가 진짜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인간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건희 회장에게 붙여둔 그림자 병사 개미가 그를 지키고 있었다. 순식간에 고 회장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음을 깨닫고는 회장의 몸으로 시선을 돌렸다. 의식을 잃은 고건희의 몸은 피투성이었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처참한 광경에 진우는 초조해졌다. 진우의 깨달음을 안 서리 군주는 그에게 잔인한 선택지를 주었다. 군주는 차갑고 무심하게 거대하고 치명적인 얼음창을 만들어냈고 망설임 없이 고 회장을 향해 날렸다. 결정은 진우의 몫이었다. 싸움을 계속할지 아니면 회장을 구할지. 진우는 즉시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해 공격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눈앞에 갑작스런 알림이 번쩍이며 상대 마법이 권능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서리 군주의 힘이 워낙 막강했던 탓에 진우는 깊은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고건희 회장에게로 달려갔다. 그가 번개처럼 움직이자 주변 공기가 흔들렸고 얼음창은 회장에게 몇 초 더 가까워졌다. 치명적인 창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지막 힘을 짜내 진우는 제 시간에 고 회장 곁에 도착했고 그의 손은 날아오는 창을 정확히 쳐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얼음창은 궤도를 벗어나 빗나갔다. 회장을 구했지만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의 시선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들고도 태연히 서 있는 서리 군주에게 향했다. 진우가 반격하기도 전에 군주가 포터를 소환했어요. 싸움이 격해지기 전에 소용돌이 관문으로 달려가 탈출하려 했다. 서리 군주의 비겁한 수법에 분노한 진우는 재빨리 인벤토리에서 바르카의 단검을 소환해 정확하게 던졌다. 날카로운 칼날이 군주를 향해 곧게 날아갔다. 빠르고 치명적인 일격의 단검은
군주의 어깨 깊숙이 박혔다. 군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살에 박힌 단검을 노려봤습니다. 작은 상처였으나 군주의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은 분노와 경멸로 진우를 응시했습니다. 서리 군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작 그릇에 불과한 존재에게 상처 입었다는 사실에 이를 갈았습니다. 군주는 고통에도 섬뜩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러나지만 진우 그림자가 열리면 다시 오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롱으로 군주는 고건희 회장의 죽어가는 상태를 잔인하게도 작별 선물이라 칭하며 그가 곧 진우의 그림자 군단에 합류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진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군주는 줄어드는 게이트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포털이 서서히 닫히자 군주는 물러났고 진우는 추격할 기회를 놓친 채 적이 탈출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털이 사라지자 진우는 전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무실을 둘러싼 강력한 장벽이 그의 감각을 마비시켜 위험을 늦게 감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탓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부상당한 고건희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고건희 회장은 전투로 몸이 쇠약해지고 망가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통의 신음이 흘렀고 그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진우는 상태를 살폈으나 회복 물약으로 치료될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부상 심각도가 보통 방법으론 고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성진우는 위급함을 깨닫고 가장 믿음직한 병사 한 명을 불렀습니다. 저 멀리서 베루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개미 장군은 죽은 명령에 복종하려 벽을 여러 개 뚫고 와 성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진우는 베루에게 죽어가는 회장을 살리라 명령했다. 베루는 망설임 없이 모든 마력을 부상자 치유에 쏟아부었다. 따뜻하고 빛나는 에너지가 고건희 회장을 감쌌지만 베루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안색은 이전처럼 창백했다. 당황한 베루는 치유 마법이 실패했음을 보고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노인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져 삶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리 심각한 상처라도 치유할 수 있는 생명의 성수 사용을 고려했습니다. 회장을 구하고자 인벤토리에서 생명의 영약을 서둘러 꺼냈습니다. 하지만 약을 투여하기도 전 쇠약해진 손이 뻗어 그의 손목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고건희 회장이었죠. 그는 힘겹게 눈을 뜨려 했고 숨은 가쁘고 얇았다. 진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감사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이미 서리 군주 공격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절대자와의 만남, 그리고 군주들과의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알게 된 것들, 다가올 싸움에 진우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건희 회장의 입에는 피가 차오르는데 생명력이 희미해지며 그의 몸은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진우는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미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고 회장은 그런 상태에서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우가 곁에 있어 안도했고 그의 능력에 감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게이트와 던전이 적만을 위한 게 아니라며 평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었던 것이다. 말 한마디마다 힘겹게 기침이 터져나왔고 기력이 쇠해져 갔다. 회장의 말은 성진우에게 경고였다. 성진우는 언젠가 어느 편에 설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건희는 약해진 손으로 진우의 손을 잡고 인간의 편에 서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험의 무게, 후회,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고건희는 늘 젊은 헌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지만 노쇠한 몸이 발목을 잡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우와 같은 사람을 만나자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음에 위안을 얻었다. 고건희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심장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뛰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진우를 만나려 심장이 지금까지 버텼다 믿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텼다는 깨달음이 평온을 주었고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성진우의 마음을 울렸다. 곁에 선 성진우는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 소원을 그저 존중하며 들을 수밖에 없었다. 고 회장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마지막으로 깊은 안도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성진우의 손에서 그의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닿았고 모든 게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죠. 성진우는 고개 숙여 끓어오르는 감정을 사귀며 서 있었다. 깨진 창밖.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내리는 빗방울 소리는 상실감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방에 침울한 배경이 되어주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비와 함께 불어왔고 뉴스 채널에는 속보가 떴다. 브라질의 헌터 조나스가 근처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한국헌터협회 고건희 회장이 심장을 찔려 살해당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세계 최강 헌터로 불리던 크리스토퍼 리드, 조나스, 고건희의 이름이 모두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상위 헌터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언론은 비극적 사건에 집중했고 미국 헌터 협회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세상은 끔찍한 질문을 던졌다. 헌터가 인류를 보호한다면 헌터는 누가 보호하는가? 이제 전 세계에 들이온 위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고건희 회장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는 무섭게 쏟아졌고 모든 이의 침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땅을 의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은 그 순간의 슬픔을 증폭시켰습니다. 진우의 시선이 옮겨졌고 근처에 우진철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기력이 빠져 움직임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덥수룩한 턱수염을 무심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죽음이 그를 강타했고 그 비극 이후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빗줄기는 우진철의 얼굴로 흘러내렸고 그는 고개 들어 잿빛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는 일어난 일의 엄청남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불과 어제 회장님은 우진철의 미국 생활이 어떠했는지 듣고 싶다며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그는 떠나버렸다. 우진철은 이 현실이 잔인한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운명 같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성진우에게 감사했다. 성진우는 가진 힘에도 불구하고 필연을 막지 못했고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올랐다. 비가 그를 덮었지만 내면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회장을 죽인 괴물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성진우는 자신과 고건희의 기억에 조용한 맹세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내겠다고.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도 슬픔과 임무에 대한 맹세는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고건희 회장 사망 후 진우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 그는 우진철에게 기자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회장님의 사망 소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기자회견장은 답을 갈구하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장내는 긴장감과 소란으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성진우가 들어서자 소음은 잦아들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성진우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입을 열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도로 지능적인 몬스터들이 세계 최강 헌터들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헌터들이 겪었던 것들과 차원이 달랐죠. 훨씬 강했고 전략적이며 기존 전투 방식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놈들은 강력한 마법으로 목표물을 고립시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교활한 수법을 썼습니다. 한 기자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 회장의 죽음에 책임 있는 괴물이 이 무리의 일부인지 물었죠. 성진우는 망설임 없이 관련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괴물들에게 사냥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도 성진우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고건희를 죽인 괴물은 자신을 서리군주라 불렀습니다. 단순한 마수가 아닌 칭호를 가진 엄청난 권력의 존재였습니다. 이놈과 시작의 군주, 그리고 성진우 군 자신인 그림자 군주를 포함한 군주들은 최강의 헌터들조차 뛰어넘는 존재였습니다. 일반인이나 헌터,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죠. 그리고 성진우 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곁에 동료가 없는 분들, 혼자라고 느껴지고 무력한 분들은 한국 헌터협회를 통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요. 그가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말입니다. 군주들의 전쟁은 막 시작됐고 진우는 세상의 운명이 달렸음을 알았죠. 춥고 어둑한 동굴 안은 긴장감이 흘렀다. 인간의 피를 얼릴 듯한 혹한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군주들은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진정한 추위는 그들을 당황케 한 소식에서 비롯됐다. 서리군주, 호추아는 간신히 도망친 후 이 숨겨진 얼음 동굴로 후퇴했다. 현재 지구에 머무는 다른 군주들을 소환했습니다. 도착하자 동굴은 권위 있는 기운으로 가득 찼다. 철권의 군주 타르나, 변형의 군주 요그문트, 야수의 군주 라켄, 그리고 역병의 군주 케레샤까지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었다. 호추아는 모인 군주들에게 지체 없이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얼음처럼 긴장감을 갈랐다. 그림자 군주가 나타났다고.
다른 군주들은 즉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형의 군주 요그문트가 의문을 표했다. 그들이 알기론 어떤 그릇도 그림자 군주의 진정한 힘을 담아낼 수 없었다. 용왕이 지상에 머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였다. 하지만 호추안의 경험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서리 군주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심각한 표정으로 확인시켰다. 그림자 군주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으며 빛나는 빛의 파편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었다. 차가운 동굴 속 서리 군주 호추안이 말문을 열자 군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림자 군주의 위협이 다가오는 가운데 호추안은 그의 힘이 완전히 발현되기 전에 직접 그를 제거하자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위험한 시도에 대한 지지를 구하며 다른 군주들을 살폈다. 철권 군주 타르낙이 먼저 반응했는데 그의 말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9군주 중 최강자와 싸우는 건 자살 행위와 같았죠. 그는 파괴의 군주 용왕이 돌아와서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호추안은 좌절감에 어깨를 움켜쥐었고 초조함에 이를 갈았어. 그저 기다리자는 생각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 그들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군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용왕의 귀환만을 바라며 도망쳐 숨어 있을 뿐이었다. 호추안은 그림자 군주가 인간의 몸에 머무는 지금이 그를 무찌를 유일한 기회라 믿었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그림자 군주를 반드시 소멸시키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지만 타르낙은 꿈쩍도 안 했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싶지 않다며 끼어들기를 거부한 거야. 변형 군주 요그문트 또한 패배한 백염 군주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둘 다 그림자 군주의 권능에 당하면 영원한 안식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워한 거지. 타르낙은 백염 군주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림자 군주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의 부하가 될 위험성을 거듭 강조했어. 야수 군주 라켄은 그들을 겁쟁이라며 분노에 으르렁거렸어. 그는 그림자 군주가 본체 상태인 자신들을 부하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 하지만 타르낙은 그림자 군주와 관리자가 손을 잡은 것 같다고 경고했어. 그 협력은 상황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었지. 타르낙은 그림자 군주가 자신들을 복제해 도구로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요그문트와 타르낙이 결정을 했어. 그들은 포터를 소환해 사라졌고 새 군주만 남았어. 라켄은 초조하게 서리 군주 호추안에게로 고개를 돌렸어. 그는 그림자 군주에게 인간성이 남아있는 증거를 요구했어. 그러자 호추안은 진우가 던졌던 단검을 꺼내 보였지. 진정한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이라면 쓸리없는 독이 묻어 있었거든. 그릇인 진우에게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고 그런 술책에 의지한다는 확증이었죠. 역병 군주 케레샤는 그 정보를 듣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어. 그림자 군주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지배했다면 그런 속임수 따윈 필요 없었을 거라며 독을 쓴 것을 비웃었지. 하지만 그릇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어. 호추안은 라켄과 케레샤를 번갈아 보며 다시 물었어. 함께할 건지 말이야. 그녀는 이 취약점을 이용할 기회라고 보고 호추안과 함께하기로 했지. 라켄은 결심한 듯 이를 악물고 싸움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림자 군주와의 싸움은 불가피했고 군주들은 그를 파멸시키려 뭐든 할 작정이었지. 거리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고 고건희 회장의 조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생전 그의 리더십과 아량을 직접 경험했던 많은 이들이 참석했어. 슬픔과 상념에 잠긴 대중들은 방송사들이 고 회장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지켜봤지. 그의 대담한 행동과 발언 영상은 그가 국가에 미친 영향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어. 특히 고 회장이 남준욱 의원을 질책하는 영상이 방송되었을 때가 인상 깊었지. 그의 목소리는 세상의 위험에 대한 긴박함을 담고 있었어. 그는 S급 게이트의 위험성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경고했지. 그것은 인류를 지키는 헌터의 중요성을 일깨웠지. 이어서 고 회장의 오랜 주치의와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어. 주치의는 회장과 나눴던 개인적인 순간을 회상했는데 제주도 전투 당시 고 회장이 했던 생각들을 이야기했어. 성진우 헌터가 괴물 개미들과 싸우는 중 고 회장이 평생의 소원을 이뤘다며 털어놓았어.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다며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지. 그러나 의사는 고 회장이 그런 말을 하고 얼마 안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그가 남긴 빈자리를 실감하면서 나라는 깊은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하늘로 100층 높이 솟아오른 마천루인 대성타워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는 다음 목표를 찾는 포식자처럼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아래 도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피하는 무언가를 감지하려 애썼고 진우는 최근 서리 군주와의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와 싸울 때 서리 군주를 따르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진우가 거인 군주로부터 배운 것과 일치했습니다. 본 모습의 군주와 지배자는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림자가 없다면 진우의 가장 확실한 추적 방법 중 하나가 막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고 평소에 이점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며 절대 먹잇감을 놓치지 않죠. 서리 군주를 사냥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결심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한편 도시 건너편에선 중요한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한국헌터협회 지도부가 고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한 공석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부회장을 포함해 각 지부 이사, 모든 부서의 장들까지 30명이 넘는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헌터협회의 대회의실. 부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모인 임원들에게 입을 열었다. 고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회장직의 공석은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부회장은 고인이 된 회장님의 공백을 메울 후임자를 찾아야 할 때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임원이 S급 헌터 고건희 회장이 협회를 이끈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대형 길드의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없으니 누가 이 강력한 조직들을 감독할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회장은 상위 랭크 헌터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서 다른 S급 헌터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협회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회장은 결정을 발표했고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협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우진철 감찰과장을 추천했다. 지명에 놀란 우진철은 자신이 들은 것을 믿지 못했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는 자격 없음을 느끼며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고 더 적합한 이들이 있다며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심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우진철에게 S급 헌터만이 중요하지 않음을 상기시켰다. 그의 리더십, 헌터들 사이의 평판, 결정적 순간에 팀을 모으는 영향력이 그를 이상적인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헌터인 성진우와의 독특한 관계는 큰 이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임원들은 우진철 외에는 한국 최고의 전력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진철은 확신이 없었으나 임원들은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제안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우진철은 막중한 책임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은 밤 스캐빈저 길드 위 하늘은 내부의 분위기처럼 어두웠습니다. 길드 마스터 토마스 안드레와 그의 조수로라는 길드 본부 지하로 향했습니다. 토마스가 이곳을 마지막으로 찾은 지 오래되어 경비원들은 그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고 놀랐지만 그는 보안 시스템에 다가가며 긴장을 풀게 했습니다. 지문 스캐너에 엄지를 대자 자동문이 조용히 열리며 숨겨진 보관구역이 나타났습니다. 로라는 주어진 임무에 호기심이 생겨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귀한 물건들을 정말 넘겨줄지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그야말로 최고급 무기들이었죠. 로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토마스는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관실로 들어서자 방문 목적인 희귀하고 강력한 단검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토마스는 단검 진열장 앞에 감탄하며 섰습니다. 단검은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희귀한 보물이었죠. 로라는 그런 무기가 전 세계에 단 2개뿐이며 희소성은 변치 않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단검들이 합당한 사람의 손에서 더 빛날 수 있는데도 지금은 보관실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했죠. 단검을 선물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가 미소 짓자 마치 그의 생각에 화답하듯 단검이 밝게 빛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관련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우진철이 한국헌터협회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에 헤드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전임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직 대중의 뇌리에 생생한데 새로운 인물이 그 자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침착하고 냉철한 우진철은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나
나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세상도 전례 없이 불안정하게 느껴졌죠. 진아는 집에서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저렇게 젊고 잘생긴 사람이 전임 회장 피살 직후 신임 회장이 된 것에 대해 혼잣말을 했다. 뒤돌아본 그녀는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 중인 어머니 경희를 발견했다. 진아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처럼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나지막이 웃었다. 경희는 따뜻한 목소리로 진아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했다. 진아는 게으름을 피워 거절하며 편히 앉았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진아의 생각은 더 심각한 주제로 옮겨갔다. 그녀는 뜬금없이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잠시 허공에 맴돌았고 경희는 깜짝 놀라 말을 멈췄다. 진아는 다른, 더 안전한 곳을 원한다는 생각에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경희는 낡은 아파트에 애착이 있었다. 그녀는 그곳의 익숙함과 추억을 사랑했다. 경희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진아에게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달라 했다. 진아는 패배감에 방으로 돌아가며 투덜거렸다. 그녀는 이사 생각에 잠겨 마지못해 빨래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진 그녀의 손에서 바구니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진아는 할 말을 잃었고 엄마를 부르며 놀라 숨을 헐떡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아진 길드 사무실 밖에는 흥분으로 가득 찬 군중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어 수군거렸습니다. 미국의 골리앗, 토마스 안드레가 이 작은 길드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에 모두 경악했습니다. 비현실적이었지만 사실이었죠. 사무실 안 진호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굳은 얼굴로 겨우 미소 지었지만 이마에선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가 사무실에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최강의 헌터 레너드 네르만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지 2시간.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진호는 진우가 전화를 받길 바라며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고 그의 생각은 복잡해졌습니다. 두 전설적인 헌터가 길드 사무실에서 진우를 기다리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은 어디에 있고 왜 답이 없는 걸까? 조용히 앉아있던 레너드도 똑같이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골리앗 토마스 안드레가 성진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거의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죠. 레너드는 오늘 진우를 만날 수 있을지 의아했습니다. 그 옆에서 토마스 안드레의 비서 로라가 차분하게 그의 말을 통역하며 성진우가 사무실에 없는 것을 보니 레이드 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호는 그저 초조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가 어디 있을지 추측하며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진호가 진우에게 다시 전화할까 망설이던 순간 조용히 사무실 자동문이 열렸고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즉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눈이 커진 그는 벌떡 일어나 사장을 맞으러 달려갔다. 2시간 동안 짊어졌던 절박함과 스트레스가 그의 행동에서 터져나왔고 이는 모두의 안도감을 반영했습니다. 진우가 방에 들어서자 토마스 안드레와 눈이 마주쳤고 그가 무심하면서도 위압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진우의 날카로운 직감은 이미 강한 헌터의 존재를 감지했다. 건물 밖 기자들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토마스의 압도적인 기운에 진우는 그 미국인 헌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다. 안도하면서도 불안해하던 진호가 진우에게 달려갔다.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진우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최근 게이트 급증으로 바빴다고 말했다. 그의 헝클어진 모습이 그 말을 증명했고 진호는 싸움으로 찢어지고 더러워진 상사의 옷에 잠시 시선을 주었다. 진우는 또 다른 등급 상승을 앞둔 충성스러운 소환수 베로와 이그리트를 떠올렸다. 긴장을 풀 때가 아니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그 순간 토마스 안드레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거대한 모습이 존재감을 더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진우에게 다가갔고 평범한 인사 속에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근처에 서 있던 진호는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며 두 거물이 사무실에서 충돌하는 건 아닐까 초조해했다. 진우는 토마스가 갑자기 한국에 온 것이 궁금해 그의 의도를 물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팔이 완전히 나으면 함께 식사하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토마스는 귀하면서도 위험하다고 넌지시 말한 선물을 가져왔다. 진우는 선물 얘기에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토마스가 은밀한 장소로 옮기자고 제안하자 대화는 더욱 진지해졌다. 그가 가져온 물건은 사무실에서 건네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진우는 무기나 폭탄 같은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리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진호는 대화를 엿듣고
잔뜩 긴장해 조용히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토마스의 제안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진우는 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레너드 네르만이었고 공손히 자신을 소개했다. 진우는 레너드가 자기 같은 헌터들이 흔히 그러듯이 보호 의뢰를 하러 왔을 거라고 바로 짐작했다. 하지만 더 대화가 이어지기 전에 토마스 안드레가 거구의 몸으로 레너드를 가리며 나섰다. 미국인 헌터는 진우에게 동행을 촉구하며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시간이 넘게 이 기회를 기다리며 좌절한 레너드는 대화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다. 인내심을 발휘한 만큼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토마스의 눈빛에 바로 꼬리를 내렸다. 토마스는 앞으로의 회의가 극비사항이며 레너드 같은 사람은 낄 자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안에서 레너드는 이 굴욕적인 상황에 분노를 사겼다. 이런 취급은 처음이라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토마스는 진우를 이끌었고 곧 각자의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토마스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지체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경호원들이 즉시 서류 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토마스가 언급한 선물이었지만 진우는 아무 감흥이 없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찰칵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리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죠. 안에는 거대한 비늘에 박힌 2개의 단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지난번 길드원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단검의 재료는 진우에게 한눈에 봐도 분명했습니다. 바로 전설의 용 카미시였습니다. 토마스는 진우가 재료를 바로 알아보자 감탄했지만 진우의 생각은 복잡했다. 카미시의 시신은 헌터 관리국에서 안전히 보관해야 할 터인데 그의 눈앞엔 그 용의 유해로 만든 무기가 있었다. 진우의 시선은 단검에 꽂혔다.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은 카미시 송곳니에 담긴 엄청난 힘을 떠올리게 했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미국 정부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고 협력을 통해 카미쉬의 시체를 차지하려 했었다. 토마스는 그들의 요구에 따랐지만 카미쉬의 신체 일부 하나는 자신을 위해 챙겨뒀습니다. 전투 중 자신을 물었던 가장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였죠. 검으로 만들기엔 짧아 송곳니를 단검 한 쌍으로 만들었죠. 그는 당시 얼마나 유용할지 몰랐지만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토마스는 단검을 선물로 진우에게 건넸고 진우는 비늘에서 단검 하나를 뽑아들었습니다. 칼날은 그 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순간을 기다린 듯 부드럽게 뽑혀 나왔습니다. 무기를 살펴보던 진우는 그 무게를 느끼고는 1500이 넘는 공격력의 스탯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됐죠. 마왕의 단검조차 초라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무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엄청났고 진우는 이 단검이 양손에 대검을 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칼날의 힘을 시험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밀려왔죠. 그가 단검을 쥐자 순수한 마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진우의 변화를 감지한 토마스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강화된 방어력으로도 단검에 뚫릴 수 있다며 진우에게 서둘러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준 선물로 공격할 셈이냐고 농담했죠. 진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검을 비늘집에 넣었습니다. 칼날을 감싸던 검은 기운이 사라지자 방 안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긴장했던 로라와 경호원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토마스는 로라를 힐끗 보며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는지 물었습니다. 로라는 고개를 저어 그의 결정이 옳았음을 시인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소 지으며 진우에게 선물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이렇게 강력한 아이템을 공짜로 받아도 될지 믿기지 않았지만 토마스는 단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우가 자신과 길드원들을 살려준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단검들이 아주 작은 대가에 불과했습니다. 진우는 마침내 감사를 표하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우의 만족스러운 눈빛을 본 토마스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평소 치열한 삶과 달리 따뜻하고 충만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진우와 토마스 모두 얼어붙었죠. 온몸의 감각이 뭔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긴장된 목소리로 진우에게도 느껴지냐고 묻자 진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헌터는 지체 없이 의자에서 뛰쳐나와 가장 가까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창밖 서울 거리는 섬뜩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늘의 광경에 매료되어 마비된 듯 했습니다. 진우는
눈앞의 광경과 감지했던 거대한 마력의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평범치 않은 진짜 게이트였습니다. 포식자처럼 도시 위로 거대하게 솟아있었죠. 진우는 많은 게이트를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죠. 그 안에 어떤 끔찍한 것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토마스 역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전설의 용 카미시 게이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지금껏 본 가장 큰 게이트라고. 토마스에게 이 순간은 끔찍한 징조 같았다. 마치 세상이 논리를 벗어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게이트가 하늘에 매달려 아래 모든 것을 삼키려는 듯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 엄청난 크기와 조용한 위협은 도시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는 듯한 공포감을 남겼다. 새로 생긴 게이트가 당장 위협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대한 게이트 출현에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그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비현실적인 순간을 담으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모여들어 이 사건을 기록하며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베테랑 기자 닉 파월도 있었습니다. 파월은 전례 없는 게이트 크기를 강조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군중의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음을 지적했죠. 사람들은 장관을 보러 나왔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파월은 BBN 뉴스 리포트를 마쳤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마력과 게이트 전문가인 벨저 박사는 커지는 우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서울 상공에 모이는 막대한 마력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에게 이 게이트는 시작에 불과했죠. 그의 예측은 암울했고 이런 게이트가 곧 다른 나라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기이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냐고 묻자 벨저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우려와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기자는 이 사태에 대응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사조차도 벨저 박사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에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소름 끼쳤죠.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라고요. 그 말에 임박한 파멸의 기운은 더 짙어졌습니다. 진우는 충직한 날개 달린 용 카이실을 타고 도시 위 거대한 게이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카이실이 아래를 날자 진우는 그 광경을 눈에 담았죠. 평범한 게이트와는 달랐습니다. 포털이라기보다는 끝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바닥 없는 검은 호수 같았죠. 그 압도적인 크기와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마력은 평범한 헌터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겐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게이트에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죠. 보이지 않는 벽이 막는 듯 했으니까요. 진우는 그 어떤 강한 헌터도 뚫을 수 없는 기이한 장벽을 생각했습니다. 이 게이트는 경험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 게이트 안에 훨씬 위험한 존재가 있다면 그의 친구, 가족, 그가 아끼는 모든 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넘어오게 둘 생각 없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려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전화가 울렸다. 한국헌터협회 우진철의 전화였다. 진우가 전화를 받았다. 수신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다시 걸 필요는 없다고 우진철을 안심시켰다. 높은 곳을 날고 있을 뿐이라고. 그는 차분히 우진철의 승진을 인정하며 회장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진철은 그 자리가 자기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어색해했고 그 호칭이 불편하다고 털어놓았다. 통화 중 우진철은 헌터 관리국 조사 결과를 전했다. 위성 기술로 전 세계를 스캔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새로운 게이트가 형성될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 서울 상공의 이 거대한 게이트가 유일했다.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게이트가 나타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은 고요했다. 다른 게이트는 열리지 않았고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어. 우진철은 당국이 혼란을 막기 위해 게이트 근처에 사는 시민들을 단계적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알렸다. 상황은 긴박했고 모두가 최악에 대비했지만 진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닥쳐도 물러서지 않고 게이트에서 나올 모든 것과 맞서 싸울 각오였습니다. 핸드폰을 넣은 그는 머리 위 거대한 게이트를 다시 살폈습니다. 전 세계는 숨죽여 다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강도 높은 훈련을 위해 헌터협회 체육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앞에 최강 그림자 병사 베루가 대련 준비를 마쳤습니다. 베루는 엄청난 민첩함으로 진우에게 번개같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베루가 날카로운 턱을 벌려 맹렬히 공격해 올 때마다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했습니다. 베루의 엄청난 속도에도 진우는 항상 한 발 앞서 그의 움직임에 정확히 대응했다.
베루가 공격을 시도하자 진우는 가볍게 막아내고 맨손으로 베루의 턱을 움켜쥐었다. 실력과 힘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잠시 베루는 왕의 속도와 힘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에 충격받았다. 진우는 베루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 차분히 물었다. 베루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고 진우는 그저 몸을 푸는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도전이 되는 건 베루뿐이라고 인정하자 베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베루가 감정 표현을 더 잘하게 된 것을 보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농담은 접고 진우는 계속 대련하자는 신호를 보내며 당면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루가 전투태세를 갖추며 변신했고 검은 연기는 더욱 거세졌다. 진우의 그림자 군단 지휘관 베루는 최강의 힘을 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날렵하게 베루의 공격을 피했다. 베루의 공격은 모두 빗나갔고 왼손 훅을 날렸을 때 진우는 팔꿈치로 가볍게 막아냈다. 진우는 지휘관이 된 후 더 강해진 베루의 성장을 인정했다. 베루가 몰아붙여 속도를 높이자 대련은 격렬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공격했지만 진우는 자신의 수준과 베루의 새로운 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베루가 빨랐으나 진우가 더 빨랐죠. 그는 베루의 가슴에 강한 왼손 훅을 날려 비틀거리게 했다. 대련 중 진우는 베루에게 군단장은 단 한 명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그리트와 그리드가 총군 단장급이 되자 베루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진우의 말은 베루를 자극했고 자신의 지위를 잃을까봐 더욱 맹렬히 싸웠습니다. 목이 터져라 포효하며 베루는 속도를 높여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진우에게 유효타를 한 번도 날리지 못했다.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던 진우는 베루가 그림자 군단 최강의 병사일지라도 앞으로 마주할 더 강력한 적들을 상대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재빠른 오른손으로 마지막 일격을 날렸고 베루는 체육관을 가로질러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대련은 끝났다. 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경외심을 느낀 베루는 왕의 강함을 겸허히 인정했다. 진우는 베루의 과장된 행동에 웃으며 사극을 너무 많이 본다고 놀렸죠. 당황한 베루는 진우를 봤지만 진우는 그의 연극 같은 충성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련이 끝나자 진우는 무너진 체육관 벽을 힐끗 보았습니다. 짧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이 초래한 피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우진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는 대화가 힘들 것을 알기에 긴장하며 설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에 있는 300마리 개미 병사들이 노동과 수리 작업에 능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 서울의 한 호텔에는 세계 최강의 헌터 중 한 명인 토마스 안드레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긴장감이 돌았지만 토마스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불길한 게이트를 바라보며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둡고 불길한 게이트가 하늘을 뒤덮고 도시를 어둡게 했습니다. 토마스는 게이트가 품고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크기와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충실한 비서 로라가 걱정스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떠나거나 최악을 대비하는데 왜 토마스만 남는지 로라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거대한 게이트는 두려움이 아닌 그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불을 뿜는 용, 거대한 게이트의 모습, 성진우 같은 헌터의 압도적인 힘 등 그의 내면 깊숙한 곳을 뒤흔든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름다웠습니다. 토마스는 언제나 숨막힐 듯한 경외감과 힘을 상징하는 것들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처음으로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주했다. 그 게이트 너머의 힘은 그가 가질 수 없었으나 그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떠날 이유도 없었죠. 게이트 너머 미지의 존재, 통제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스릴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의미가 없었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로라는 헌터 관리국이 걱정한다며 그에게 상기시켰죠. 그들은 게이트가 가져올 위험을 두려워했지만 토마스는 차분하게 그녀의 걱정을 일축했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힘을 여러 번 증명했던 성진우의 곁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성진우의 힘은 비할 데 없었고 토마스는 다가올 위협에 맞설 사람은 성진우뿐이라 확신했습니다. 겉은 침착했지만 토마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게이트를 응시하며 인류의 종말인지 새로운 시작인지 그는 고민했습니다. 서울 번화가에서 시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하자 경적 소리와 바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헌터 협회가 통제하며 인파를 안전하게 안내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지나와 엄마 경희는
아파트에서 인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답답해진 진아는 엄마에게 우리도 대피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늘 침착한 경희는 아직 떠날 필요 없다고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어쨌든 집은 대피구역도 아니었고 어차피 전투가 벌어질 거라면 어디서 마주할지는 자신이 정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젊음과 꿈 많던 진아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죠. 대학 생활, 새로운 독립, 잃고 싶지 않은 미래 등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았죠. 이 모든 걸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희는 아들, 진우를 조용히 믿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처럼 아들이 가족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었죠. 진우는 가족의 방패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높은 빌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 게이트는 도시를 섬뜩한 그림자로 뒤덮었습니다. 숨은 적들을 감지하려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래는 혼란한데도 놈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침묵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게이트는 점차 위험해졌고 진우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지켜야 하는 무게가 컸습니다. 과연 모두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전투가 정말 마지막이 된다면 남은 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지 고민하며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았다. 친구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한 이름만이 돋보였습니다. 바로 차혜임. 같은 시각 조용한 도장에서 차혜인은 훈련에 몰두 중이었다. 그녀의 목검이 허공을 가르며 수련에 매진하는 동안 도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도장, 사범인 성철은 그녀를 유심히 지켜봤다. 그녀의 움직임에서 이전에는 없던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지 궁금했다. 끔찍한 괴물과 싸웠고 노련한 그조차 전투에서 두려움을 느꼈으니 그때 혜인 휴대전화가 울려 훈련이 중단됐고 그녀는 잠시 멈춰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짧은 통화 후 그녀는 다급한 표정으로 성철에게 다가갔다. 급한 일이 생겨 지금 바로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떠나는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급히 떠나자 성철은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힘을 준 것은 전투 외의 무언가였다. 무엇이든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성철은 그 굳건한 결의에 감탄했다. 놀이공원은 맑은 하늘 아래 주말을 즐기러 온 방문객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다. 인파 속 눈썰미 좋은 이들은 금세 익숙한 얼굴을 알아봤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성진우에게 많은 시선이 쏠렸고 몇몇 사람들은 그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손가락질했고 강한 헌터가 공원을 거니는 모습과 그의 옆 여성에게 궁금증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헌터스 길드의 유명 헌터 차혜인이었다. 하지만 진우 옆에 그녀의 모습은 둘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고 여자친구냐는 수군거림이 퍼졌다. 진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인파를 살폈다.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도 인파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게이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말을 즐기려 했다. 진우는 놀랐지만 그 생각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의 옆에서 차혜인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조용히 물었다. 이런 곳을 좋아하냐고. 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이런 장소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놀이공원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생에는 못했던 소소한 일이었죠. 혜인은 그의 말을 이해 못한 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저 궁금한 곳에 왜 자신을 데려왔을까? 하지만 진우는 옅은 미소로 그녀에게 유일한 친구라고 답했다. 그는 혜인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던 그 이상한 석상 앞에서 마주쳤던 기억을 꺼냈다. 그 순간을 떠올리자 그녀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붉어졌다. 그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진우는 잘 들린다며 놀렸고 그녀는 더 놀랐다. 하지만 던전의 미스터리는 남아있었다. 혜인은 궁금해 그 이상한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다. 진우는 생각에 잠겨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그녀에게 답하기 전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문제였다. 혜인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한 군중을 둘러보았다. 유명 헌터 성진우를 보려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관심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잠시라도 눈길을 받으려 감탄사를 연발했다. 진우의 충성스럽고 강력한 호위병인 정예 기사들이 소리 없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진우와 차혜인을 보호하며 불어나는 인파로부터 막아섰다. 차혜인은 그 모습에 미소 지었지만 더 큰 관심을 끌까 걱정했다. 혜인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 속을 거닐어 본 게 얼마만인지 생각했다. 헌터가 된 지 2년. 그녀의 삶은 책임감과 전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진우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뭔가 달랐다.
오랫동안 잊었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이 가볍게 느껴졌는데 마치 그에게서만 나는 독특한 향기 같았다. 진우는 주변 놀이기구를 훑어본 뒤 높은 드롭 타워를 가리켰다. 그의 제안은 간단했다. 저 놀이기구를 타고 싶냐는 것이었다. 혜인은 망설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다. 진우가 다른 놀이기구를 가리키자 혜인도 타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계속 놀이기구를 제안했고 혜인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진우는 그녀 역시 이런 곳에 와서 헌터의 삶에서 겪는 전투와 도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인이 모든 걸 타보고 싶어 하자 그는 모든 놀이기구를 타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롤러코스터의 맨 앞자리에 앉았다. 놀이기구가 출발하자 뒷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웃었지만 진우는 압도적인 능력 탓에 모든 게 싱거웠다. 롤러코스터가 속도를 내며 고리를 지날 때도 주변은 온통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놀이공원을 거닐던 두 사람은 간식을 먹었다. 자리에 앉자 진우는 혜인에게 즐거운지 물었다. 혜인은 즐겁다고 답했지만 진우는 무언가를 알아챘다. 아무리 격렬해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문득 진우는 자신들 같은 S급 헌터에게는 이런 놀이기구가 너무 느리고 시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혜인에게 놀이기구가 너무 느린지 물었고 당황한 혜인은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우는 혜인을 보며 정말 재밌는 걸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무슨 뜻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들이 구름 위로 솟아올라 바람을 가르자 곧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위풍당당한 용, 카이실이 거대한 날갯짓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혜인은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에 전율하며 이 모든 스릴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높이와 속도, 그리고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느꼈죠. 카이실이 속도를 늦추자 바다 위를 맴돌게 됐습니다. 따스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면서 눈앞의 하늘은 주황색과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고요한 자연의 평화로운 풍경은 절경이었죠. 혜인은 여전히 감탄하며 진우를 돌아보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왜 놀이공원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그 놀이공원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사라진 바로 그 게이트 위에 세워진 곳이었죠.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이 말을 들은 혜인은 말없이 그를 안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팔을 뻗어 그의 등 뒤에서 따스한 온기로 감싸 안았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속엔 감사, 연민, 말없는 작별 등 그녀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의 친절과 너그러움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전하고 싶었죠. 그녀의 온기를 느낀 진우는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터협회 밖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중년의 헌터가 등급 심사를 마치고 본부를 나서고 있었다. 그는 B급 헌터로 승급하며 경력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자부심을 느꼈지만 방심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만족할 때가 아니었다. 걷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그의 어깨와 부딪혔다. B급 헌터는 즉시 얼어붙어 부딪힘 이를 보려 고개를 돌렸다. 위를 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이제 2m가량 되는 거구의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거대한 남자의 존재감은 그를 압도했고 갑작스러운 만남은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눈앞 장면에 호기심을 느끼며 모여들었다. 그들은 싸움이 날까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그 거구의 남자는 마동욱 헌터보다도 훨씬 커 많은 이들이 그 또한 헌터일 거라 짐작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구경꾼들은 B급 헌터가 감당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느꼈다. 최근 승급에 고무된 B급 헌터는 거구의 사내에게 소리쳤다. 자신이 쌓아온 랭크를 떠올리며 자부심이 차올랐다. 더 이상 남들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이제 B급으로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목소리를 높여 사과를 요구했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힘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인이 움직였다. 입이 쩍 벌어지더니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났다. 두 눈은 위협적인 붉은 빛을 띠었고 그가 뿜어내는 공포는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영혼을 움켜쥐는 본능적이고 압도적인 공포였다. 그 자리에 피와 살점만 남긴 채 야수 같은 형체가 헌터를 집어삼켰다. 입가에 피를 흘리며 희죽거리는 그 괴물은 자신이 만든 혼돈을 즐겼다. 예고 없이 그 괴물 형체는 모든 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차들이 공중에 던져지고 잔해가 거리에 흩어졌어. 주변 헌터 한 명은 방심한 채 자신에게 돌진하는 차를 보고 놀랐다. 반응할 새도 없었다. 차량은 엄청난 기세로 그를 덮쳤고
그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괴수는 엄청난 위협과 원초적인 힘을 담은 목소리로 포효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그 위협은 명백했다. 이것은 평범한 마수가 아니었다. 짐승들의 왕, 야수 군주였다. 피 묻은 미소는 야만적인 선언으로 변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그는 무자비한 이빨과 발톱으로 눈앞의 인간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도전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용기가 있다면 자신이 곧 벌일 대학살을 막아보라고. 한편 서울 헌터협회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우진철 협회장은 방금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끔찍한 괴수가 예고도 없이 도심에 나타나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우진철은 위기 상황을 관리하며 급히 보고를 요청했다. 그의 직원은 사상자 수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괴수의 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던전 브레이크 임박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기까지는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우진철은 고조되는 위기 속 좌절감에 휩싸였다. 던전의 위험만으로도 이미 벅찼는데 이제는 어디선가 나타난 이 야수까지 상대해야 했다. 성진우의 행방을 물었지만 강력한 그와 연락 닿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커져가는 불안감 속에서 우진철은 최악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저 괴수를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괴수와 맞설 헌터가 나타났다고 외쳤습니다. 우진철은 진우이길 바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그 헌터는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근처에 있던 세계적인 헌터였습니다. 독일 최강의 헌터 레온하르트 니어만은 핏자국을 남기며 다가오는 괴물의 기척을 느끼며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위협에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그를 덮쳤다. 이 야수를 서울에서 만날 운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날뛰는 괴물 막으려 운명이 그를 이곳에 보냈을지도 모르죠. 레온하르트는 굳은 얼굴로 셔츠 단추를 풀고 다가올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괴물에게서 발을 떼려는 순간 뒤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헌터 토마스 안드레가 거대한 몸집으로 레온하르트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레온하르트는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혼란과는 먼 곳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지고 평온함이 지속되는 듯 했으나 진우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려 정적을 깼고 진우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헌터협회 우진철 협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괴물이 날뛰고 있다고 다급히 설명했죠. 진우는 놀라며 되물었다. 초대형 게이트의 던전 브레이크까지는 아직 며칠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우진철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 괴물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고 한 길드가 순식간에 전멸했던 것입니다. 이건 보통 마수가 아니었어요.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서울 헌터들 곁에 그림자 병사들을 배치해 사소한 문제라도 즉시 보고하게 했다.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런 경고를 못 받았지? 뭔가 아주 잘못됐다. 그림자 병사들과 연결하려 했지만 무언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듯 신호가 약했다. 진우는 지체 없이 그림자 교환을 발동해 토마스 안드레 근처에 배치해둔 그림자 병사의 위치로 이동하려 했지만 지정한 그림자 병사를 찾을 수 없다는 알림창이 뜨자 깜짝 놀랐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다. 진우의 생각은 점점 어두워졌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적이 나타났고 세계적인 헌터 토마스 안드레가 이미 그 적과 맞서고 있었다. 하지만 끊긴 신호와 사라진 그림자 병사는 더 끔찍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우진철에게 괴물에게 그림자가 있는지 물었고 우진철은 사진을 확인한 뒤 진우의 최악의 예감을 확신시켰습니다. 그 야수에게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이 괴물은 그림자의 감시를 피해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레너드는 거대한 산처럼 빛을 가리며 야수에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토마스 안드레를 지켜봤다. 주변 헌터들은 그 전설적 인물을 경외심 가득 바라보았다. 토마스는 사태의 긴급함을 깨닫고 주저없이 시민들을 구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간을 닮았지만 피에 젖은 이계의 존재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인 야수에게 다가가자 그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토마스는 전투 준비하며 혼란 속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경고 없이 야수 군주 라이칸이 먼저 움직였다. 치명적인 발톱이 토마스의 가슴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발톱이 피부를 핥히었지만 토마스는 흔들림 없이 상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토마스가 파괴적인 펀치를 날리자 라이칸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그 충격파는 야수군주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망설임 없이 토마스는 땅이 울리는 공격을 이어갔지만 라이칸은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라이칸은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다. 굴하지 않고 토마스는 또다시 강력한 일격을 날려 야수 군주를 땅에 처박아 버렸다. 충격으로 땅이 부서지고 파편이 전장에 흩날리며 격렬한 충돌을 증명했습니다. 두 거인의 충돌이 벌어지는 사이 헌터스 길드 마스터인 최종인 씨가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 작전을 떠올렸습니다. 악마 길드와 백호 길드를 포함한 여러 길드의 헌터들이 이미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토마스 안드레와 야수군주의 거대한 싸움에 쏠렸다. 최종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존재, 이 괴물은 제주도 레이드에서 마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토마스가 아무리 강해도 대체 저런 괴물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최종인은 의아했다. 한편 토마스는 야수군주에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맹렬한 공격이 계속되자 야수는 서서히 밀려났습니다. 토마스가 전력으로 날린 강력한 펀치에 라이칸은 아스팔트를 찢으며 통제불능으로 미끄러져 날아갔고 결국 인근 건물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그 순간 먼지 속에서 미사일 같은 금속 파편들이 튀어나왔다. 야수 군주 라이칸이 섬광 같은 속도로 토마스에게 맹렬히 돌진했다. 순식간에 그의 머리가 무자비하게 토마스의 몸통을 가격했다. 그러나 토마스는 발을 굳게 고정한 채 공격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격을 흡수하자마자 라이칸의 허리를 붙잡았다. 토마스는 엄청난 괴력으로 야수를 공중에 집어던져 강력한 수플렉스를 먹였다. 그 충격으로 라이칸의 머리가 땅에 처박혔고 지면마저 갈라져 버렸다. 충격은 엄청났으나 라이칸은 패배하지 않았다. 순간 야수군주가 강력한 발차기로 반격했고 그의 발이 토마스의 얼굴에 적중했다. 그 힘에 토마스는 공중으로 날아갔다. 미사일처럼 날아간 토마스와 달리 라이칸은 우아하게 착지했고 잠시 얻은 우위에 위협적인 미소를 지었다. 토마스는 흔들림 없이 착지했고 시선은 라이칸에게 고정되었다. 거인은 강화 스킬을 발동하여 자신의 힘을 더욱 끌어올리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했다. 멀리서 백호 길드의 마스터 백윤호가 거인들의 격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준비했던 토벌 현장임을 깨달았다. 갑자기 라이칸의 몸이 백윤호 근처 땅에 처박혀 지축을 울렸고 백윤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은 지금껏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고됐던 그 마술한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맞서 싸우는 저 남자는 골리앗 토마스 안드레였다. 백윤호는 싸움을 보며 감탄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토마스에게 응원했지만 토마스의 반응은 사납고 위압적이었다. 그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 백과 다른 헌터들에게 피신을 명령했다. 입을 크게 벌린 라이칸은 살기를 뿜어냈고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공포에 떨게 했다. 백윤호는 압도적인 공포감을 느꼈다. 이건 평범한 마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런 존재를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의 본능은 숨어 지내며 관심을 끌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의 동물적인 육감은 포식자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먹잇감의 몸부림을 느끼고 있었다. 백윤호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 그때 라이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백윤호는 심장이 터질 듯 얼어붙었다. 야수 군주의 눈을 마주볼 용기조차 없었다. 라이칸의 마력은 숨막힐 듯했고 지난 10년간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힘이었다. 라이칸이 그를 지나치자 백윤호는 몸을 떨었다. 심장을 옥죄는 공포는 명백했다. 이건 상식을 벗어난 존재,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파괴의 힘이었다. 라이칸이 손톱을 꺼내자 알 수 없는 스킬에 주변 모든 것이 중력을 거스르는 듯했다. 모든 자동차와 가로등, 심지어 소화전과 벤치까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뿌리 뽑혀 공중에 떠올랐다. 라이칸의 강력한 스킬에 쇠 조각들이 미사일처럼 튀어나와 짙은 먼지 구름 속에서 소용돌이쳤지만 토마스 안드레는 침착했다. 날아오는 차와 잔해들을 가볍게 걷어차면서 그는 야수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토마스는 중력 스킬로 날뛰는 라이칸을 끌어당겼다. 토마스의 힘이 강해지자 대기가 흔들렸다. 순식간에 라이칸은 토마스 코앞에 섰고 으르렁거리는 얼굴이 다가왔다. 토마스는 주저없이 최강의 스킬인 파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며 핏줄이 튀어나왔고 팔에 모인 순수한 힘에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토마스는 두 주먹을 들어 올려 라이칸의 등을 힘껏 내리쳤다. 그 충격은 엄청났다. 거대한 충격파가 전장을 휩쓸었고 야수 군주는 땅속 깊이 처박혔다. 하지만 토마스는 멈추지 않고 쓰러진 야수에게 뛰어올라 자신의 모든 힘을 담아 무자비하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묵직한 타격이 섬뜩한 소리와 함께 명중했다. 토마스의 주먹은 압도적인 힘으로 라이칸에게 맹렬히 쏟아졌다.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불안감이 토마스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얼굴엔 땀이 흐르고 몸이 떨려왔다. 힘들어서가 아닌 내면 깊이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다. 뭔가 잘못됐다. 토마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싸움을 압도하며 공격을 퍼부었고 매 타격이 더 강력해졌다. 라이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때 차가운 파도처럼 깨달음이 덮쳤다. 라이칸의 눈이었다. 전투 내내 라이칸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그의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이 섬뜩한 고요함으로 토마스를 응시했다. 분노에 찬 토마스가 두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그러나 야수 군주 라이칸을 끝장내려 주먹을 내리치는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라이칸은 토마스의 일격을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냈다. 야수를 부술 충격이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토마스는 불신의 눈이 커졌고 등골이 오싹했다. 조금 전까지 강력했던 그의 주먹은 야수에게 붙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었다. 라이칸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고 몸이 바뀌기 시작했다. 손톱은 치명적인 발톱으로 이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변했으며 온몸이 하얀 털로 뒤덮였다. 토마스는 충격에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눈앞의 야수는 이전보다 훨씬 끔찍해졌다. 라이칸은 경고도 없이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의 발톱이 번개처럼 움직여 무자비한 힘으로 토마스를 베었다. 고통은 참을 수 없었고 세계 최강의 헌터는 처음으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토마스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다시 공격하려던 라이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어둠 속 그림자 개미가 조용히 혼돈을 가로질렀습니다. 라이칸은 즉시 반응하여 그 생명체의 목을 잡고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야수는 개미를 살피며 눈을 찌푸렸고 손에 힘을 주었다. 라이칸은 망설임 없이 그림자 개미를 으스러뜨려 허공으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라이칸은 이를 무시하고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는 토마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라이칸은 토마스의 목을 더 세게 쥐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도발했다. 압도적인 힘으로 라이칸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힘겨루기를 제안했다. 토마스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물러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는 야수 뒤로 파고들어 라이칸을 헤드록에 가두고 싸움을 자신의 방식으로 끝내려 했다. 토마스의 정신은 저항을 외쳤지만 야수 군주의 목을 조르며 통제하려 애썼다. 하지만 라이칸은 침착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야수가 턱을 꽉 다물자 근육이 꿈틀거렸고 순식간에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솟구치는 아드레날린에 토마스는 즉시 고통을 못 느꼈지만 고통이 밀려오자 견딜 수 없었다. 라이칸이 팔을 부러뜨리자 토마스의 입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이었다. 야수 군주는 토마스의 머리채를 잡아 헝겊 인형처럼 들어 올린 후 땅에 내리꽂았습니다. 그 충격은 땅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났죠. 라이칸은 쓰러진 토마스 위로 뛰어올라 그의 머리를 굽게 움켜쥐고 놓지 않았다. 사악한 미소를 띤 라이칸은 쓰러진 상대를 잡아먹으려 섬뜩한 잔인함으로 굶주림을 암시했다. 한때 당당했던 토마스는 이제 야수 아래 차갑게 부서져 누워 있었다. 라이칸이 그를 끝내려던 찰나 갑작스러운 마력 폭발이 허공을 꿰뚫으며 야수 군주의 얼굴을 강타했다. 충격으로 라이칸은 토마스에게서 떨어졌고 맹공도 잠시 멈췄다.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전진하며 원거리에서 공격한 레나트였다. 레나트는 쓰러진 토마스 곁에 자리 잡았고 야수 군주의 무시무시한 힘에도 흔들림 없었다. 심장이 격렬히 뛰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는 굳건히 버텼다. 매 순간 공포가 그를 휘감았지만 레나트는 괴물이 뜻대로 하게 둘 순 없었다. 라이칸을 마주한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후퇴할 수 없음을 알기에 다가올 전투에 마음을 다잡았다. 토마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레나트를 보며 경고했다. 그는 나약한 목소리로 독일 헌터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 도망치라고 했지만 레나트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저었다. 압도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자리를 지켰다. 레나트의 마음은 확고했다. 후회는 없었다. 설령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해도 같은 선택을 반복할 것이다. 의미 없는 삶보단 명예로운 죽음이 낫다.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되뇌자 그의 몸은 공포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야수군주 라칸이 그를 삼킬 듯 입을 크게 벌리고 다가오자 레나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헌터는 결심이 흔들리고 두 눈은 공포로 커졌어요. 괴물이 다가오자 죽음의 위협이 현실이 되었고 그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 찰나에 레나트는 잘못된 선택을 깨달았다. 라칸이 그를 찢으려 달려들자 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레나트를 스쳐 지나갔다. 앞쪽 강한 충격에 그는 번쩍 눈을 떴다. 레나트의 목숨을 앗아가기 직전이었던 라칸은 예상치 못한 힘에 의해 수십 미터를 날아 공중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전투에 뛰어든 그림자 드래곤 카이셀의 일격에 야수는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카이셀의 거대한 턱이 라이칸을 물고 파괴의 경로에서 끌어냈다. 레나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빠져 지켜봤다. 공중에 매달려 발버둥치는 괴물 라이칸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다. 카이셀의 그림자 형체는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고 홀로 남은 라이칸은 여전히 사악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라이칸은 그림자를 쫓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무언가에 심장이 격렬히 뛰었습니다. 헌터 성진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라이칸에게 몸을 날렸다. 진우가 놀라운 아크로바틱 동작으로 야수 군주의 머리에 파괴적인 발차기를 내리꽂았고 그 충격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 힘에 라이칸 아래 땅이 산산조각 났고 아스팔트가 갈라지며 차들이 밀려나고 가로등이 압력에 휘어졌다. 진우는 상황을 통제하며 레나트 옆에 착지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한 레나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휘둥그레진 눈으로 진우를 쳐다봤다. 진우는 레나트에게 토마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레나트는 서둘러 부상당한 토마스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전장을 벗어났습니다. 한편 진우의 시선은 잔해 속에서 일어나는 야수 군주 라이칸에게 다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의 강렬한 살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위협이 아님을 직감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우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잔해 속에서 거대한 라이칸이 나타났습니다. 그 야수는 방금 받은 충격에도 침착한 듯 했습니다. 라이칸은 무언가를 입안에서 굴리며 비웃듯 부서진 이빨을 뱉어냈고 진우에게 시선이 고정됐다. 진우의 힘을 알게 된 라이칸은 익숙한 것을 감지했고 그 깨달음은 야수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진우 속 그림자 군주를 느꼈고 그 사실에 격분한 듯 했습니다. 라이칸에게 진우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하고 어쩐지 상위 존재의 힘을 손에 넣은 자였습니다. 진우와 라이칸이 서로를 노려볼 때 차갑고 악의에 찬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리 군주가 라이칸 옆에 나타나며 의심을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그림자 군주와 관리자의 거래를 언급하며 진우의 힘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결과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설명은 오히려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진우가 반응하기도 전 또 다른 사악한 존재가 나타났다. 그림자 속 하수구에서 벌레떼가 쏟아져 나왔다. 수천 개의 작은 날갯짓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벌레들은 재빨리 모여들어 위협적인 곤충 여왕의 모습을 이루었다. 그녀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다른 군주를 잡아먹을 생각에 그녀의 목소리는 뒤틀린 흥분으로 가득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자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상대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야수 군주, 서리 군주, 그리고 역병 군주까지 무려 3명의 군주였다. 시스템 알림이 눈앞에 떠오르며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모든 군주가 그를 적으로 인식했다. 그 압도적인 힘에 진우의 검은 심장이 즉각 반응하며 격렬히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심장의 고동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도 진우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눈을 빛냈다. 그리고 간단한 명령으로 자신의 그림자 군단을 불러냈다. 그림자들이 땅에서 솟아나 그를 에워싸고 새 군주와 맞설 채비를 마쳤다. 진우의 기사 이그리스가 전속력으로 달려들었지만 서리 군주는 침착하게 서 있었다. 이그리스 바로 옆에는 아이언이 함께 협공에 나섰다. 다른 한편 탱크와 지만은 포효하며 야수 군주에게 달려들었다. 개미 병사들이 일제히 역병 군주를 향해 나아가자 대기가 흔들렸다. 야수 군주 라이칸은 눈앞의 거대한 그림자 군단에 재미있게 으르렁거렸다. 그 광경에 놀라움과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서리 군주는 미동도 없었다. 냉철하게 전진하며 힘을 방출할 준비를 마쳤다. 서리 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장을 휩쓰는 차가운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터져 나오자 닿는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진우의 그림자 군단으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황무지로 변해 있었다. 얼음 폭풍이 덮쳐오자 진우는 온몸을 짓누르는 한기를 느꼈다. 하지만 번개같이 빠른 반사신경으로 카미쉬의 분노 단검을 들어 강력한 맹공을 막아냈다. 한기가 그를 물어뜯고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얼음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방금 전 전투 태세이던 진우의 그림자 군단은 꼼짝없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전장을 집어삼킨 얼음 감옥에 갇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서리 군주는 냉기로 군단이 무력화되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꽁꽁 언거리에 울렸다. 그는 진우의 병사들을 그저 잡졸에 불과하다며 무시했다. 그에게 병사들은 얼음 감옥 속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약한 존재였다. 군주에게 맞서려는 진우를 비웃으며 냉담한 오만함을 보였다. 그 옆에서 역병 군주 케레샤가 뒤틀린 말을 보탰다. 그녀는 진우 그림자 병사들과 갇힌 벌레, 아이들 운명을 한탄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아이들을 보며 어둡고 불안한 감정이 솟구치는 듯 섬뜩하게도 차분히 말했다. 서리 군주는 그녀의 말에도 진우를 계속 조롱했다. 진우가 이 얼어붙은 병사들로 군주들을 막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고 우스꽝스러웠다. 게다가 고작 인간인 진우가 그림자 군주의 힘을 전부 흡수했다고 믿는 것은 가소로웠다. 그림자 군주가 한때 가장 위대했어도 자신들을 얕볼 순 없다고 생각했다. 얼어붙은 전장과 적들의 압도적 힘에도 진우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역경이 그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그의 시선은 서리 군주에게 고정되었다. 카미시의 분노를 든 진우는 서리 군주에게 칼날을 겨눴고 그의 표정은 분노로 어두웠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른 군주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의 분노는 오직 하나의 목표, 서리 군주를 죽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리 군주는 진우에게 입은 어깨 부위가 고통스럽게 욱신거리자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격분한 채 빠른 손짓으로 얼음 땅에서 골렘들을 소환했다. 거대한 얼음과 돌 형상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며 앞의 모든 것을 부술 듯했다. 동시에 곤충 군주 케레샤가 휘파람을 불었고 전장의 시체들이 되살아났다. 땅에 흩어진 시체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고 뼈가 부러지고 재구성되어 기괴한 네발 짐승이 되어 거미처럼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진우의 눈은 가늘어졌다. 인간 거미 괴물들이 순식간에 덮쳤으나 진우는 더 빠르게 반응했다. 시간이 느려진 듯한 감각 속에 그의 쌍단검 카미시의 분노가 정확히 허공을 갈랐다. 그에게 덤벼드는 괴물들은 차례차례 반으로 베었고 두 동강난 몸은 힘없이 땅에 떨어졌다. 진우가 괴물들을 처치하자 거대한 얼음 골렘이 그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형체가 발을 들어 진우를 짓뭉개려 했지만 진우가 더 빨랐다. 순식간에 그는 빛보다 빨리 움직여 골렘 등에 올라탔다. 그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머리가 두 동강 났고 거대한 형체는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골렘이 진우에게 달려들어 얼음 발톱으로 찢으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골렘들을 속도와 힘으로 꿰뚫어 버리자 수많은 조각으로 부서져 잔해만 남았습니다. 진우는 지배자의 권능으로 총알처럼 서리 군주에게 날아갔고 그 빠른 움직임에 서리 군주는 방심했습니다. 진우가 눈앞에 순식간에 나타나 단검을 겨누며 공격 태세를 취했다. 허나 카미시의 분노가 닿으려던 찰나 무언가 일격을 막아섰다. 그 공격을 손목으로 막은 건 야수 군주 라이칸이었다. 라이칸은 칼날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리라 믿고 여유롭게 서 있었다. 그러나 진우의 단검은 라이칸의 손목을 그대로 베어버렸다. 전장에 체액이 흩뿌려졌고 짐승은 방금 일어난 일에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포효했습니다. 진우의 무기는 쇳덩이가 아니었다. 야수 군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한 무기였다. 라이칸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진우는 또 다른 위협을 감지했다. 고개를 들자 곤충 여왕이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법의 힘이 담긴 주먹이 그에게 날아들었다. 진우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고 그 충격파의 근처에 있던 인간 거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쿠라샤는 위협적인 마법의 힘을 두른 채 굳건히 서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한편 라이칸은 절단된 손목을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붙이기 시작했고 힘줄과 뼈는 다시 융합했다. 진우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분노한 서리 군주가 조종하는 골렘, 역병 군주가 조종하는 인간 거미 혼종, 그리고 팔이 완전히 재생된 야수 군주까지 전장은 혼돈에 휩싸인 채 모두가 완벽하게 발을 맞춰 진우를 향해 진격했다. 상황이 절망적이던 그때 등 뒤에서 큰 균열음이 울렸다. 그 목소리에 진우는 갑작스런 안도감을 느꼈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 개미사령관 베루가 속박을 깨고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왕을 지키려는 본능이 베루의 모든 생각을 압도했다. 그는 진우 방어에만 몰두해 비상상태에 들어섰다.
베루는 다른 군주들이 경악할 정도의 속도로 날개를 격렬하게 움직이며 진우를 향해 똑바로 날아갔다. 베루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서울거리에 울려 퍼져 주변 일대를 뒤흔들었다. 서리 군주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 하나가 자신의 구속마법을 깼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건 보통 병사가 아니었다. 사령관급 존재인 베루는 그야말로 파괴의 화신이었고, 그런 그가 인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자신의 압도적인 힘을 자신하던 야수군주조차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는 사령관급 그림자 병사의 힘을 알고 있었고, 베루가 전장에서 무시무시한 파괴의 신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역병군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감히 반항한 베루를 경멸하며 벌하려는 듯 쳐다봤다. 그녀는 손을 뻗어 베루를 공중에서 붙잡아 으스러뜨리려 했다. 하지만 베루는 물러설 자가 아니었다. 맹렬한 투지와 군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그는 곤충, 여왕이 뻗은 손을 향해 돌진했다. 순수한 분노와 본능으로 베루는 여왕의 손을 산산조각 내는 엄청난 괴성을 질렀고, 그 위력에 군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격을 제압한 베루는 진우 곁으로 재빨리 돌아왔습니다. 착지한 그는 왕 앞에 무릎 꿇고 진우를 향한 충성심과 결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힘에 감탄하며 말했죠. 과장된 그의 말에는 왕의 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나 진우는 칭찬에 오래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베루의 말과 함께 주변 시체들이 빠르게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늘 경계하던 베루는 공격 모드로 변해 위협들을 즉시 찢어발겼습니다. 그의 맹렬한 움직임으로 진우는 위험을 벗어났으나 둘 다 잠시 방심했습니다. 혼란 속 진우가 돌아서자 거대한 손바닥 그림자가 그를 향해 내려왔습니다. 곤충 여왕의 급습에 진우는 벌레처럼 내던져졌고,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진우는 건물 옆으로 내던져졌고, 그 충격에 건물이 요동쳤다. 그 충격파는 주변 건물들도 뒤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충돌 고통의 잔해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숨이 가쁘게 차오르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럽고 혼미한 상태였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쉴 틈은 없었죠. 진우가 정신을 차렸을 때 수천 개의 얼음 화살이 그의 위를 떠다니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서리 군주가 만든 날카롭고 치명적인 화살들이 그를 겨누었고, 진우는 망설임 없이 몸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동작은 환영처럼 빨라 쏟아지는 화살을 쳐냈고, 워낙 빨라서 번쩍이며 사라졌다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서리 군주는 진우의 저항에 감탄했지만 자신의 전략을 확신했다. 그는 사방의 맹공격을 인간인 진우가 얼마나 버틸지 도발적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서리 군주가 생각하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서리 군주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박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뜬 그의 시선 끝에는 가슴 깊이 박힌 단검이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대체 언제 이렇게 접근한 거지? 진우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차분한 목소리,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진우는 이 전쟁터에서 살려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서리 군주의 피가 분노로 끓어올랐다. 일개 인간이 어찌 군주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진우는 가슴에 박힌 단검을 즉시 회수했고, 군주의 심장을 꿰뚫고 돌아오는 칼날을 지켜봤다. 정확히 맞췄지만 진우는 이 상처가 그들에겐 치명적이지 않단 걸 알았다. 군주들은 상상 이상으로 회복력이 강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카미쉬의 분노를 역수로 고쳐주고 폭풍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허공을 날카롭게 갈랐고 주변 모든 것을 베어버렸다. 진우가 서리 군주 방어를 뚫고 밀어붙이자 칼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의 속도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빨랐다. 허나 진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 야수 군주 라이칸도 빠르게 움직였다. 라이칸은 조용히 무기를 소환한 채 진우의 움직임을 쫓으며 기회를 엿봤다. 라이칸은 잔혹한 일격으로 진우의 등을 가로질러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 진우는 비틀거리며 피를 토했다. 멀리서 베루는 경악하며 지켜봤다. 자신의 왕이 공격받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개입할 힘이 없었다. 역병 군주 쿠라샤가 베루를 발로 짓누르고 있었다. 베루는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곤충 여왕 케레샤가 차갑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현존하는 모든 곤충의 어머니이며 베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자식으로 여겼다. 그녀의 무게에 짓눌린 베루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상태로는 왕을 지킬 수 없었죠. 진우가 다시 일어서려 할 때 라이카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진우는 치명타에 무릎 꿇고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야수군주가 진우의 목숨을 끊기 위해 무기를 들어올렸다. 바로 그 순간 베루의 분노가 폭발했다. 절박하게 소리쳐 다른 그림자 병사들에게 주군을 도우라 외쳤다. 전장을 에워싼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아래에서 붉게 빛나는 두 개의 눈이 드러났습니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 중 하나인 탐욕이 얼음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대한 모습은 전장에 우뚝 솟아 진우의 앞길을 막는 모든 걸 베어버릴 태세였다. 멀리서 야수 군주 라이칸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의 앞에 존재는 평범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한때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강력한 전사였다. 서리 군주 역시 무슨 일인지 감지하고 있었다. 탐욕, 이그리트, 터스크 같은 상위 등급의 그림자 병사들이 자신들을 가두었던 얼음에서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포효가 전장에 울려 퍼지며 전세가 곧 바뀔 것임을 알렸다. 서리 군주는 진우의 상처를 보고 그를 내려다봤다. 아까의 공격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에 군주는 싸움이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리 군주가 싸움을 끝내려 할 때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천천히 상처가 아물자 두 군주가 경악했다. 진우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능력 상태 이상 회복을 발동했다. 조금 전 생긴 깊은 상처들이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진우의 몸이 스스로 치유되자 그는 새로운 힘으로 군주들과 맞서며 우뚝 섰다. 바로 그때 전 세계적으로 혼돈이 펼쳐졌다. 뉴욕, 런던, 상하이, 파리 같은 도시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걸음을 멈췄다. 서울에서 벌어진 재앙은 전투로 인한 파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국에 나타난 거대한 게이트는 이미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제 진우가 군주들과 맞서는 끔찍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가까이 있던 레너트는 싸움을 지켜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 중 하나였다. 진우의 힘이 치솟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아직 부상당한 토마스 안드레가 힐러들에 둘러싸여 무슨 일이냐고 묻자 레너트조차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세상의 종말 같았고 진우를 휘감은 폭풍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레너트는 지켜보며 자신이 알던 진우가 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의 그 헌터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베이크도 진우가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헌터임을 알았지만 지금 진우가 이룬 경지는 베이크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베루는 역병 군주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가 빠르게 그녀의 징그러운 손톱을 베자 역병 군주가 격렬히 포효했습니다. 격분한 그녀는 베루를 파괴하려 달려들었지만 등 뒤에 진우가 분노에 찬 눈으로 단검을 든 채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진우의 뇌리에 창조주의 예언이 스쳤습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불기둥에 죽게 되리란 예언이었죠. 그러나 창조주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이 정말 쓰러질지 아닐지는요. 진우는 이를 악물고 불타는 결의로 단검을 꽉 쥐었다. 진우는 빠른 연타로 역병 군주를 정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의 단검은 빠르게 움직여 그녀의 몸을 난도질하며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금속이 살을 베는 소리가 허공을 가득 메웠고 공격은 갈수록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이 격렬한 전투 속 서울은 파괴의 화염에 휩싸여 불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임태규는 혼돈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개입할 순간을 기다리며 서 있었다. 저격수 역할은 분명했으나 이 전투에 끼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악마길드의 정의 암살 부대는 이미 주변 건물에 흩어져 지원 사격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임태규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될까? 눈앞의 적은 보통 상대가 아니었다. 최강 헌터 토마스 안드레조차 쓰러뜨리지 못한 괴물 앞에 임태규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패 대가를 감수하고 모든 것을 걸어야 할까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하니 망설임이 더 커졌다. 임태규가 생각에 잠겼을 때 차가운 손길이 어깨를 붙잡아 깜짝 놀랐다. 등 뒤에 느껴지는 존재감에 심장이 뛰었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목소리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라 했고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몸을 돌려 활에서 화살을 뽑아 방어할 준비를 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믿을 수 없게도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공간이었다. 미친 듯이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진우와 군주들의 전투는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들은 전투의 끝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의 공격으로 갈갈이 찢겨졌던 역병 군주의 몸은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안의 구더기들이 뒤틀려 뭉쳐 아무 일 없던 듯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재생력은 막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역병 군주는 망설임 없이 파괴적인 독마법을 내뿜었고 진우 주변 공기는 독성 미아즈마로 가득 찼다. 그러나 진우는 침착하게 공격의 본질을 파악했다. 시야의 대기 중에 독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지만 진우는 흔들림 없었다. 자신에게 독은 아무런 힘도 못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알림이 떴다. 해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역병 군주는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의 몸은 뒤틀리며 날카로운 턱을 드러낸 거대한 곤충의 흉측한 형상으로 변했고 진우를 갈갈이 찢어버리려는 듯 맹렬히 돌진했다. 허나 그녀가 달려들 때 진우는 침착히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했다. 그 압도적인 힘에 그녀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엄청난 힘에도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를 갈았지만 진우의 권능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가 뒤로 밀려나자 진우는 그 틈을 타 스킬 절단을 인정사정 없이 퍼부었다. 그의 단검을 감싼 검은 오라가 그녀의 몸을 계속 파고들었고 공격은 점점 더 깊이 배었다. 어둠의 에너지로 빛나는 카미시의 분노가 역병 군주의 살점을 무참히 찢었다. 전장에 그녀의 비명이 울렸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맹공으로 그녀의 살점을 모두 찢어냈다. 마침내 끔찍한 형체의 잔해가 사라지자 역병 군주는 죽음에 임박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기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어둠이 다가옴을 느꼈던 것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 힘의 위대함에 감탄했어. 진우의 눈앞에 마지막 알림이 나타났다. 9군주 중 하나인 역병 군주 케레샤를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알림이 쏟아져 내렸다. 멀리서 지켜보던 서리 군주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려왔고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 군주의 힘을 다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진우가 이 정도로 힘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때 그림자 군주가 지배했던 우주를 뒤덮었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옆 야수 군주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우가 지쳤을 뿐이라며 서리 군주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수 군주는 잔혹하게 웃으며 베루의 목을 움켜쥐고 조여왔습니다. 진우가 그림자 병사들에게 의존하는 건 그에게 불완전함의 증거였다. 불완전한 군주가 진정한 군주를 막을 순 없다고 믿었습니다. 베루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형체가 깜빡이자 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안드레에게 있던 그림자 병사가 소멸된 것처럼 베루의 생명력이 흡수됨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고 베루를 소환하려 했지만 시스템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베루는 돌아올 수 없었죠. 진우의 표정은 굳어졌고 망설임 없이 야수 군주에게 돌진했어요. 강력한 일격으로 야수 군주를 날려 버루를 죽음의 소나귀에서 구출했습니다. 진우는 베루의 소멸을 막았으나 전투의 무게는 그를 짓눌렀습니다. 서리 군주의 몸은 거대한 빙하처럼 하늘로 솟아오르며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얼음 연기가 피어오르며 차갑게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서리 군주가 보기에 진우는 아직 진정한 주인을 찾지 못한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선언과 함께 그는 불길한 기운을 뿜는 이색의 삼지창을 꺼내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우가 병사들을 조종해도 그의 의지에 묶인 끈을 끊어버리면 그만이었다. 서리 군주는 삼지창을 휘두르며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을 얼음 지배 아래 가두겠다 선언했다. 그들을 끝없는 치유와 부활의 굴레에 빠뜨려 진우의 만화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 서리 군주가 진우에게 치명적인 냉기가 서린 삼지창을 휘둘렀고 그 기세는 명백한 도전이자 도발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단검으로 공격을 막아냈지만 삼지창의 힘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 칼날이 진우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다. 상처에서 피가 쏟아져 옷을 적시고 고통이 몸을 꿰뚫었지만 서리 군주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삼지창을 고쳐잡고 재빨리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켜 방금 전까지 진우가 서 있던 땅으로 무기를 내리꽂았다. 그 충격에 땅이 갈라졌지만 진우는 이미 군주가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사라진 뒤였다. 군주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고 진우를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진우가 나타나 단검으로 군주의 눈을 똑바로 노렸다. 하지만 날카로운 본능의 서리 군주는 치명타를 재빨리 피했다. 군주가 진우의 몸통에 묵직한 일격을 가했다. 그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진우는 갈비뼈가 부서지고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충격으로 공중에 날아올랐다. 진우는 땅에 처박히면서
아스팔트를 깨부신고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의 고통에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려 버텼다. 그는 조용히 군주를 살피며 상대가 빠르고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다. 서리 군주는 진우의 부상을 간파하고 차가운 결의로 나아갔다. 그는 싸움을 끝낼 기세로 진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진우는 부상에도 다음 공격을 대비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버텼다. 두 무기가 쉴 새 없이 부딪히며 치명적인 공격음을 울렸다. 진우는 군주의 움직임, 속도, 호흡, 만화의 흐름 등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 집중했다. 진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조금 더 빨랐더라면 군주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서리 군주는 진우의 끈질김에도 흔들림 없었고 진우가 어떤 계략을 꾸미든 상관없이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손에 무기를 든 군주는 온 힘껏 휘둘러 대지를 가르는 파괴적인 얼음 폭풍으로 전장을 휩쓸었고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진우에게 닿기 전 그는 사라졌다. 눈 깜짝할 새의 진우는 서리 군주 뒤에 나타나 그를 노려봤다. 마침내 기회라 여기고 공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움직이려던 찰나 뜻밖의 일이 생겼다. 서리 군주는 고개를 살짝 돌려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진우의 몸은 얼어붙고 힘이 빠르게 소진됐다. 시야가 흐려지자 주위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싸움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충격에 빠져 침묵했다. 날카로운 발톱 5개가 등 뒤에서 진우의 가슴을 꿰뚫었고 피가 흘러내렸다. 야수군주는 늑대인간으로 변해 거대한 발톱을 진우의 등에 깊숙이 박았다. 공격은 정확히 진우의 급소를 꿰뚫었다. 힘이 빠져나가자 고통으로 정신이 혼미해졌다. 강력한 단검, 카미시의 분노가 진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금소금을 냈다. 그의 뒤에 선 야수군주는 발톱을 더욱 깊숙이 박아 넣으며 진우를 강하게 붙잡았다. 진우는 입에서 피를 쏟았고 야수군주는 쓰러진 상대를 비웃었다. 진우의 몸은 약해졌으나 정신은 집중하려 애썼다. 레벨도 올랐으니 충분히 감당할 거라 생각했지만 고통이 압도적이었다. 진우가 의식을 잃지 않으려 할 때 서리 군주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보며 나섰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얼음으로 뒤덮인 진우의 단검이 들려 있었다. 서리 군주는 망설이지 않고 단검을 진우의 가슴에 깊이 찔러 넣었다. 상처에서 피가 솟구쳐 나와 땅을 적셨고 서리 군주는 뒤틀린 만족감을 느끼며 진우의 가슴에 박힌 단검을 더욱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는 진우의 힘을 조롱하며 경멸과 악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군주는 회복이나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을 알았다. 진우는 그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미완성된 그림자 군주였다. 진우의 생명력이 희미해질 때 서리 군주는 인간 세상에 닥칠 끔찍한 일들을 잔인하게 늘어놓았다. 시체산과 핍강, 군주의 눈에는 인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듯 보였다. 그리고 진우의 조국에는 더 잔인한 운명이 기다렸다. 서리 군주는 모든 생명체를 얼려버려 살지도 죽지도 못한 채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겠다고 약속했다.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고 군주는 그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단검의 냉기가 진우의 몸에 스며들어 속부터 그를 얼어붙게 했다. 팔다리는 마비되고 감각은 무뎌졌으며 시야는 어두워졌다. 인간의 심장은 느려지다 멈췄다. 진우의 의식은 사라지고 그는 텅 빈 차가운 어둠 속에 떠올랐다. 그의 생명이 끝나자 텅 빈 공간 속에서도 알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플레이어의 체력이 0이 되어 사망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메시지가 떴다. 플레이어는 검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 새 창이 뜨자 패시브 스킬의 모든 조건 충족이 알림으로 떴다. 진우의 스킬 목록이 업데이트되자 깊은 곳에서 미지의 힘이 깨어났습니다. 죽음조차 진우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해요. 다음에 만나요.